10년간 우리 집을 지켜준 살림 도우미가 마지막 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혼자 계실 때만 열어보세요. 그 말에 숨겨진 진실이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일만 혼자 있을 때만 보세요.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 대전 신도시 펜트하우스 33층 거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최순덕 선생님의 마지막 출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정확히는 9년 8개월, 순덕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박정우 52세, 지역 기반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입니다. 결혼이 늦었습니다. 40살이 넘어서야 서민지를 만났고 42에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들 도연이가 태어나고 1년 후 아내가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순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집은 정말 집다웠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무엇보다 아이가 웃었습니다. 순덕 선생님은 단순히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가족처럼 도연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떠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덕 선생님은 식탁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부인, 10년 가까이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더 신세를 졌죠. 하지만 아내 민지는 달랐습니다. 민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그 말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덕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12살 도연이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도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 정말 가요? 안 가면 안 돼요? 순덕 선생님이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연이 이제 다 컸잖아. 할머니 없어도 잘할 수 있어. 도연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데. 순덕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으시는 게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순덕 선생님이 짐을 다 싸셨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10년을 이 집에서 사셨는데 남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연이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순덕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선물은 제가 드려야죠. 순덕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꼭 혼자 계실 때만 열어보세요. 다른 분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라도. 순덕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사장님. 그렇게 순덕 선생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손안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평범한 흰색 봉투. 하지만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받았어요? 뭔데 그래요? 제가 봉투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작은 선물 같은데요. 민지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10년 일했으면 퇴직금도 받아갔는데 선물까지. 참 챙기시네. 그 말투가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나?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열어보세요. 순덕 선생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망 10년 전 완벽한 아내의 시작. 그날 밤 저는 회사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민지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먼저 나갔고 직원들도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오후 8시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는 주머니 속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덕 선생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간절함과 두려움, 그리고 미안함.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넥타이 핀 하나와 검은색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mp3 파일을 클릭하자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순덕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이 녹음을 남기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냥 덮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이 녹음이 거짓이길, 제가 오해한 것이길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 개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은 애들 친정에 보낼 거야. 그럼 집에 와도 돼.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근데 괜찮아? 남편은?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출장 간다고 할 거야. 그 사람은 의심도 안 해. 두 번째 파일. 또 다른 통화였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도우미가 눈치가 빨라서 골치야. 먼저 내보내야 할 것 같아.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쉬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급여 인상 요구하면 거절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세 번째 파일.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둘째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 남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나중에 들키면.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킬 일 없어.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넌 걱정 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제가 10년 넘게 사랑한 사람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지원이. 내 살배기 딸 지원이. 제 딸이 아니라는 말인가.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10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곧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014년 3월. 10년 전 그때 저는 40살이었습니다.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지만 결혼은 늦었습니다.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불혹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서민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3살, 브랜드 마케팅 쪽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련되고 말이 잘 통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사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석 달 만에 프로포즈했고 6개월 후인 2014년 9월 20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대전 시내 특급 호텔에서 치렀습니다. 하객 350명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 3주. 돌아와서 신도시 펜트하우스를 마련했습니다. 33층, 전용 면적 58평, 구입 가격 12억 원. 민지는 완벽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댁에서 민지는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고급 한복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가격이 180만 원이 넘는 맞춤 한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우야, 며느리 복 터졌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애가 어디 있니? 아버지도 흐뭇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지야, 우리 정우 잘 부탁한다. 민지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잘 배우겠습니다. 시동생 부부에게도 선물을 챙겼습니다. 명품 지갑과 넥타이, 화장품 세트. 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죠. 친정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인어른께는 고급 양주, 장모님께는 건강식품 세트.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위님, 우리 민지 잘 부탁드려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2015년 5월 12일 아들 도연이가 태어났습니다. 3.4kg의 건강한 사내 아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43세 늦은 나이에 얻은 첫 아들. 민지는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민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2016년 3월 민지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복직하고 싶어? 1년 넘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어떻게 하고?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살림 도우미 알아보자. 입주로. 그럼 내가 일해도 애는 안전하게 키울 수 있잖아. 저는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커리어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입주형 살림 도우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최순덕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우리 가족의 진실을 밝힐 사람이 될 줄은. 산망집을 지켜준 사람, 그리고 균열. 2016년 4월 1일 최순덕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67세.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면접 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도연이를 보는 순덕 선생님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식비와 생활비는 별도였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부인, 제가 이 집을 제 집처럼 아끼겠습니다. 도연이도 제 손자처럼 키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정말로. 순덕 선생님이 오신 후 집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빨래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침실. 무엇보다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순덕 선생님은 도연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손수 이유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민지는 복직 후 일에 열중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하며 더 바빠졌습니다. 저도 물류센터 확장 사업으로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계셨으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고 친구를 사귀고 말도 잘했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해도 도연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도연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순덕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줬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맛있었어? 도연이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정이구나. 이게 가족이구나. 하지만 민지는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민지는 순덕 선생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순떡 할머니가 병원 데려가줬어. 주사 맞았는데 안 아팠어.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내가 데려가야지. 왜 선생님이 데려갔어? 도연이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회사에 있어서 할머니가 데려가줬어.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왜 당신 말이 더 먹히는 거야, 도연아? 도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잖아. 선생님이 도와주신 거지. 민지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내 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기분. 그날 밤 민지와 순떡 선생님 사이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2020년 2월 민지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8주차였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48배 나이에 얻는 두 번째 아이. 민지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지는 산부인과 검진을 혼자 다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검진 때는 내가 같이 갈게. 민지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바쁘잖아. 나 혼자 다녀올게.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둘째인데. 민지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하다니까. 왜 자꾸 그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중이니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딸 지원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예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지는 출산 후에도 저를 병실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가봐. 나 좀 쉬고 싶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좀 더 있다 갈게. 민지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니까? 가봐요, 제발. 그때도 저는 출산 후유증이려니 했습니다. 지원이가 집에 온 후 순떡 선생님이 둘째까지 돌보셨습니다. 밤낮 없이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민지는 산후조리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하면 되지. 선생님 계시잖아. 순떡 선생님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2021년, 2022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태도는 점점 더 냉담해졌습니다. 순덕 선생님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이거 빨래하고 저녁은 간단하게 해요. 도연이 학원 보내고 지원이 재워요. 청소 다시 해요. 먼지 남았어요. 순덕 선생님은 한 번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2023년 3월 제가 순떡 선생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급여를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순떡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지금도 충분합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예요. 월 3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순떡 선생님 급여 인상하려고 7년이나 계셨는데 한 번도 안 올려드렸잖아. 민지가 차갑게 반대했습니다. 왜요? 지금도 충분히 주고 있잖아요. 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야. 물가도 올랐고. 민지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입주해서 사는 사람한테 뭘 더 줘요? 집도 공짜로 쓰고 밥도 먹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 급여 인상은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로 민지는 순떡 선생님을 더욱 노골적으로 대했습니다. 2024년 초 순떡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떡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덕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나이도 많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연이가 얼마나 선생님을 따르는데요.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순덕 선생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왜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그 모든 걸 알게 된 건 봉투를 열고 난 후였습니다. 사망 순덕이 본 진실. 2023년 여름부터 순덕 선생님은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민지의 전화 통화. 언제부턴가 민지는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2시 순덕 선생님이 복도를 지나가다 민지의 방 앞을 지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민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애들 친정 보낼게. 순덕 선생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남편은 출장 간다고 할 거야. 금요일 밤에 와. 순덕 선생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정우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순덕 선생님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지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친정에 보내도 될까? 엄마가 보고 싶대.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장모님이 도연이랑 지원이 보고 싶으시겠네.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금요일 저녁에 데려다 줄게. 순덕 선생님은 식탁을 닦으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민지는 오후 5시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지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애들 데려다 주고 늦게 올게요. 저녁은 드시고 쉬세요. 순덕 선생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부인.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우는 그날 지방 물류센터 점검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오후 8시. 집에는 순덕 선생님 혼자였습니다. 순덕 선생님은 자신의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보았습니다. 민지가 한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민지와 손을 잡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낮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도움이 있어. 남자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들키면 어떡해? 민지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아. 걱정 마.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 선생님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사장님 집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 선생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순덕 선생님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음 날 순덕 선생님은 결심했습니다. 녹음을 하기로. 순덕 선생님은 오래된 휴대용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예전에 어학 공부용으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안방 근처 화분 뒤에, 복도 선반 위에, 민지가 자주 전화를 받는 곳에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 2개월, 순덕 선생님은 조용히 녹음했습니다. 민지의 전화 통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도우미가 눈치가 빨라서 골치야. 먼저 내보내야 할 것 같아.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민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쉬고 싶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급여 인상 요구하면 거절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하지. 또 다른 날 민지가 방에서 통화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둘째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 남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나중에 들키면.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들킬 일 없어.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넌 걱정 마. 순덕 선생님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착한 분인데, 도연이가 얼마나 순수한 아이인데, 이런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순덕 선생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순덕 선생님에게 점점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민지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청소 다시 해요. 먼지 남았잖아요. 순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다시 하겠습니다. 민지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눈도 어두워지나 봐요. 제대로 좀 해주세요. 순덕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청소를 다시 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 선생님은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그만 쉬고 싶습니다. 정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순덕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나이도 많고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정우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연이가 얼마나 선생님을 따르는데요.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순덕 선생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사일까지 2주. 순덕 선생님은 모든 녹음 파일을 메모리 카드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에 넥타이핀과 함께 넣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순덕 선생님은 정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덕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선물은 제가 드려야죠. 순덕 선생님이 정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꼭 혼자 계실 때만 열어보세요. 다른 분 앞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순덕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장님을 지키는 것, 도연이를 지키는 것, 그 마음 하나로 1년 2개월을 버텼습니다. 순덕 선생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장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부디 도연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오만 증거를 찾아서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소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충격적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약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만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 변호사 친구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긴 한데 상대가 부인하면 약해. 영상이나 사진 같은 물적 증거가 있으면 확실하지. 제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자. 다음 날 저는 보안업체를 불렀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기술자가 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 현관, 복도에 카메라 설치해 주세요. 와이파이 연동으로요. 기술자가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시나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입니다. 제가 설치하는 겁니다.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면 끝납니다. 민지가 회사에 있는 동안 카메라 3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거실 책장 위, 현관 신발장 위, 복도 화분 뒤,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믿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주 금요일부터 부산 물류센터 점검 때문에 2박 3일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민지의 눈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민지가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 언제 출발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오후에 출발할게.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하지만 민지의 표정에서 뭔가가 읽혔습니다. 기대감. 11월 22일 금요일. 저는 아침에 집을 나서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애들 잘 챙기고.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 잘 다녀와. 저는 차를 타고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머물며 휴대폰으로 집 CCTV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 민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제가 차 안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막 경부고속도로 탔어. 왜? 민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조심히 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도착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4시 민지가 또 전화했습니다. 민지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쯤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구 지나고 있어. 왜 자꾸 전화해?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저녁은 먹었어?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휴게소에서 먹을게. 민지는 제 위치를 집요하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CCTV 화면에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쓴 차림이었습니다. 오후 8시 30분 현관 CCTV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민지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 캐주얼한 옷차림의 남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애들도 없네?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응, 친정에 보냈어. 오늘 밤은 우리끼리.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랐습니다. 제가 앉던 자리에 제가 보던 TV 앞에서 민지가 남자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태식아, 요즘 회사는 어때? 남자가 민지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너희 팀장 덕분에 프로젝트 잘 굴러가고 있어.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챙겨주는데.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고 웃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민지와 10년을 살았던 방. 도연이와 지원이가 태어난 집. 그 안방에 민지가 다른 남자와 들어갔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3시 남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민지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와. 남자가 민지의 볼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응, 연락할게. 문이 닫혔습니다. 민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와인 잔을 씻고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요일 저녁 6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지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출장 어땠어? 제가 짐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 민지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피곤하겠다. 씻고 쉬어.
저녁 차려줄게. 저는 민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 웃고 있는 얼굴,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밥은 나중에 먹을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2024년 11월 22일. 시간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장소 대전 신도시 우리 집.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대면할 시간이었습니다. 6만 대면. 일요일 밤 11시. 아이들은 친정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민지 단둘뿐이었습니다. 민지가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일찍 자지 그래. 제가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지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제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봐. 휴대폰 화면을 민지에게 보여줬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현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민지가 남자와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는 장면.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어봐야지. 이게 뭐야?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거실 CCTV.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장면. 민지가 남자에게 기대는 장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민지가 휴대폰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꺼. 그만 꺼. 제가 휴대폰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민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시했잖아. CCTV를 언제 달았어?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내가 CCTV 다는 게 문제야? 그게 지금 중요해? 민지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그 사람은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제가 민지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금요일 밤 11시까지 집에 있었어? 안방에서? 민지의 입이 떨렸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태식? 38살. 대행사 A. 당신 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지? 민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원 파악 정도는 쉬워. 이미 다 알아봤어. 민지가 다시 역공을 시도했습니다. 당신도 잘못한 거야. 나를 감시하고 믿지 못하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시한 게 잘못이야? 아니면 당신이 불륜을 저지른 게 잘못이야? 민지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휴대폰에서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둘째는 절대 들키면 안 돼. 유전자 검사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 민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녹음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지원이, 내 딸이야, 안 그래? 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딸이야. 당연히 당신 딸이지.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유전자 검사하자. 민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내 살배기 애한테 그런 걸 왜 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당신 말대로면 문제 없겠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지원이는 당신 딸이야. 진짜야.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로는 믿을 수 없어. 이미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까. 민지가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가 민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민지가 고개를 들며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 애들은 어떡하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고. 민지가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야.
안 보내.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거야.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지.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거짓이었습니다.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 위치 문자로 보낼게. 민지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정우야,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제가 민지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더 못 참아. 도연이가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싫거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부인, 여기 이혼 협의서입니다. 일단 내용 확인해 보시죠.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조항을 읽어 내려가던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지가 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위자료 5억 원? 양육권 전부 남편? 면접교섭권도 제한? 변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 이 정도 조건은 합리적입니다. 민지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건 너무해. 5억 원은 내가 어떻게 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거야. 대가는 치러야지. 민지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안 해. 이혼 안 해.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이 부인께 더 불리할 겁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판? 얼마나 걸리는데?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그동안 증거들이 법정에 공개되고요. 민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윤태식? 그 사람한테도 상간소송 제기할 거야. 위자료 2억 원. 민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태식이한테도? 그 사람은 아무 관계 없어. 제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 관계 맺은 건 명백한 불법행위야. 민법 제750조, 제751조 위반이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상간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이번 주 안에 할 거야. 민지가 고개를 들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지원이는 그냥 놔둬. 애가 무슨 죄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아이인지.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원이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민지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칠막 무너지는 악역.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저는 윤태식이 근무하는 광고 대행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12층 건물.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9층에서 내려 대행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 계신가요? 직원이 안쪽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책상에 계신데요. 누구세요? 제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정우입니다. 사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직원이 태식을 불렀습니다. 태식이 일어나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밖에서 얘기하시죠.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하죠. 다들 들어야 할 내용이니까. 태식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틀었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CCTV 영상. 태식과 민지가 손을 잡고 집에 들어오는 장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 안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 당신은 제 아내 서민지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증거는 이 영상과 녹음 파일로 충분합니다.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저희는 그냥, 제가 태식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뭐죠? 친구, 동료?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제 집 안방에서 뭘 했는지 설명해 보시죠. 태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위자료 2억 원,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태식이 무릎을 꿇을 듯한 표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감정풀이가 아니라 법적 책임입니다. 법원에서 뵙죠. 뒤돌아 나오는데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태식에게 소리쳤습니다. 팀장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태식, 당장 내 방으로 와. 사무실 문이 닫히며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클라이언트 남편이랑 불륜을? 태식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저는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친정에서 지원이를 데려왔습니다. 검사실에서 지원이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지원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아파요. 왜 이래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원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끝나. 조금만 참아.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 나온다고 했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북권 확률 0.00%, 지원이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니 더 충격이었습니다. 4년간 제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친자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12월 중순 태식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태식은 업무상 윤리 위반으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문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윤태식, 클라이언트 팀장이랑 불륜 들통나서 잘렸대. 2억 원 소송 걸렸대. 완전 망한 거지. 태식은 재취업이 막혔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 12개 파일, 녹음 파일 8개, 유전자 검사 결과서, 통화 내역 247건, 문자 메시지 323건,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증거들에 대해 반박할 게 있으신가요? 민지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을 권장합니다. 재판 가면 부인께 더 불리합니다. 민지는 결국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조건은 제가 제시한 그대로였습니다. 위자료 5억 원, 도연이 양육권은 정우에게, 면접교섭권은 월 1회, 2시간으로 제한, 재산 분할은 3대 7, 제가 7, 2025년 2월 28일,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10년 2개월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상간소송도 승소했습니다. 태식은 위자료 2억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판결받았습니다. 월 200만 원씩 100개월, 8년 4개월간 갚아야 했습니다. 태식은 가정도 무너졌습니다. 그에게도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태식은 지방의 작은 회사로 떠났습니다. 급여는 절반으로 줄었고 위자료를 갚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민지도 무너졌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팀장직은 사직했습니다.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져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서민지, 불륜으로 이혼한 사람 아냐? 윤태식이랑 그 사람. 둘 다 요주의 인물이래. 민지는 친정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이 문전박대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위한테 받은 걸 생각하면 넌 우리 딸 아니다. 들어오지 마. 민지는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고시원, 위자료 5억 원을 갚기 위해 분할 지급 중이었습니다. 월 300만 원씩 14년간. 민지는 백화점 판매직으로 겨우 취업했습니다. 급여는 월 220만 원. 위자료 빼면 손에 쥐는 돈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민지는 계속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정우야, 제발 위자료 좀 줄여줘. 도저히 못 살겠어. 병원비가 없어. 50만 원만 빌려줘. 도연이 보고 싶어.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답변했습니다. 위자료는 판결대로 지급하십시오. 연체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민지가 위자료를 2달 연체했습니다. 저는 급여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민지의 급여에서 위자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민지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습니다. 대출도 카드도 막혔습니다. 3월 어느 날 민지가 회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제발 좀 살려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1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다 거짓이었어? 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당신이 먼저 거짓으로 살았죠. 민지가 주저앉았습니다. 경비가 와서 민지를 데려갔습니다. 그게 제가 민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용서는 없었습니다. 책임은 끝까지 물었습니다. 가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팔망 그리고 다시 시작. 1년 후 2026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습니다. 대전 한밭수목원. 저는 도연이와 함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도연이가 제 손을 잡고 뛰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꽃 진짜 예쁘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네. 도연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부쩍 자랐고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이혼했을 때는 힘들었습니다.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저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엄마 일이 있어서 못 와. 하지만 도연이는 아빠가 지킬게. 도연이가 울었습니다. 며칠간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도연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조절했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함께 놀았습니다. 도연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모범상. 시상식에 제가 갔습니다. 도연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잘했지? 제가 도연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 최고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도연이를 지킨 것이 정답이었다고.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과일, 주스. 도연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순덕 할머니가 해준 것 같은 맛이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할머니한테 레시피 배웠거든. 순떡 선생님. 저는 이혼 후 순떡 선생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순떡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게 옳은 일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를 생각하면 그래야 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도연이를 지켰습니다. 평생 감사할게요. 그 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순떡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도연이와 함께 오늘도 산책 후 순떡 선생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 순떡 선생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떡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순떡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도연이 또 컸네. 도연이가 달려가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순떡 선생님이 도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들어와, 호떡 만들어놨어. 거실 테이블에는 따끈한 호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도연이가 호떡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할머니가 최고예요. 순떡 선생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순떡 선생님께 봉투를 건네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순떡 선생님이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매번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가족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순떡 선생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떡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니 다행입니다. 도연이가 이렇게 밝게 자라는 걸 보니 제가 순떡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도연이를 지켜주셨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도연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행복하지? 제가 백미러로 도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행복해. 도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아빠랑 있으면 제일 좋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33층 펜트하우스. 예전과 같은 집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거짓이 사라졌습니다. 진실만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도연이와 TV를 봤습니다. 도연이가 제 옆에 기대어 졸았습니다. 저는 도연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잘 자, 도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신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민지는 어디선가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태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 책임은 끝까지 져야 합니다. 용서는 선택이지만 책임은 의무입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도연이와 저, 그리고 순떡 선생님.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